그래, 나는 도둑이 맞다. 84살, 이 나이에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훔친 것 같았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구부정하게 침대에 몸을 던졌다. 딱히 슬프지도 않았다. 요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하나쯤 가는 건 하루 일과의 일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 베개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병순에게 검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요양원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은 이제 딱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아침 내가 직접 뚜껑을 덮어준 친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편지 한 장과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다이아 반지를 훔쳐줘.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노안이 와서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나 싶어 눈을 비볐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다이아 반지를 훔쳐줘. 이걸 쓴 사람은 김상구, 내 옆방 208호에 살던 영감이었다. 내 방은 벽지 한 귀퉁이가 뜯어진 채로 몇 달째다. 고쳐달라고 말해본 적은 없다. 어차피 누가 올 것도 없고 볼 사람도 없다.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땐 이름보단 205 어르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여기서도 그저 방번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나에게도 친구가 하나 있었다. 208호에 살던 상구, 본명은 김상구지만 우리는 서로를 야라고 불렀다. 야야, 밤 나왔다, 야. 뉴스 들어봐라. 이름 대신 불린 야라는 호칭이 어쩌면 우리 사이의 정이었다. 그런 상구가 내게 유언처럼 절도를 부탁하고 간 것이다. 나는 편지를 펼쳤다. 경순아,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걸 해주면 나 참말로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주면 고맙겠다. 노트에는 총 5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이아 반지를 훔쳐줘. 무전 여행을 떠나라. 평생 못한 말을 전하라. 내 무덤은 내가 고른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훔쳐와.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죽기 전에 사람 하나 웃겨주려고 써놓은 농담인가 싶었다. 하지만 상구는 그런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글을 읽는 순간 내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몸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먼지 같은 것이 스르르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피가 돈다는 게 이런 건가? 나는 처음으로 상구가 그리웠다. 그리고 이 미친 버킷리스트를 정말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창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간병인들이 저녁 약을 나르며 수다 떠는 소리였다. 그 소리마저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다. 마치 세상이 아주 조금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정확히 말하면 간호사가 약을 나눠주기 전 평소보다 30분은 빨랐다. 요양원 생활을 4년 넘게 하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내가 그날은 유난히 조급했다. 왜냐고? 훔쳐야 했거든. 그것도 반지를. 다이아 반지를 훔쳐줘. 상구, 영감이 남긴 유언 아닌 유언. 웃고 넘기려 했지만 어쩐지 마음속에 자꾸 걸렸다. 내가 그를 진짜 친구라 여겼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숨 쉬게 만들었기 때문일까? 내가 훔쳐야 할 반지는 상구의 첫 번째 부인이 갖고 있다. 그 여자는 예전에 요양원 근처에서 작은 안경점을 하다가 지금은 딸 집에 얹혀 산다고 들었다. 상구가 그 반지를 되찾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반지 원래 내 어머니 거였거든. 결혼할 때 준 건데 나중엔 이혼하면서 그냥 줘버렸지. 뭐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 묻은 서운함은 잊히지 않았다. 나는 점심시간을 빙자해 슬리퍼를 끌고 요양원 바깥으로 나왔다. 예전 같으면 출입 기록에
간호사가 붙잡았겠지만 건강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옆 골목까지는 늘 허용된 구역이다. 그 여자의 집 주소는 상구가 남긴 노트의 뒷장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거기엔 이렇게도 쓰여 있었다. 현관 옆 화분 밑에 열쇠 있다. 현관 들어서면 오른쪽 장 안풀은 보석함 안에 있음. 이쯤 되면 농담도 추억도 아니다. 이건 거의 미션 브리핑 수준이었다. 나는 웃으면서도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짜리 2층 왼쪽에 초인종이 지워진 문 앞에서 나는 서성였다. 이걸 진짜 한다고?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나는 허리를 굽혀 화분을 들었다. 정말로 열쇠가 있었다. 그 열쇠를 손에 쥔 순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게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그도 아니면 죄책감인지 모르겠다. 문을 열었다. 계십니까? 작은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 살고는 있는 듯했지만 그날은 아무도 없었다. 상구가 말한 오른쪽 장을 찾았다. 그 안에는 붉은색 수건과 하얀 내복 그리고 낡은 보석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작고 반짝이는 푸른 빛의 다이아 반지.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눈, 떨리는 손.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숨이 깊어졌다. 폐 끝까지 공기가 들어왔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 반지를 손에 쥐고 나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문을 다시 잠그고 화분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침대맡에 놓인 보석함을 보며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상구야,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었어. 근데 기분은 이상하게 괜찮다. 요양원 입소 이후 나는 한 번도 목적 없는 외출을 한 적이 없다. 버스를 탄 건 몇 년 전. 병원 정기검진이 마지막이었고 길을 잃을까 두려워. 늘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걸었다. 그런 내가 무전여행이라니. 무전여행을 떠나라. 상구가 노트에 남긴 두 번째 문장. 나는 그걸 보며 한참을 웃었다. 무전이란 말이 이렇게 어색했던 적이 또 있을까? 주머니에 현금 한 푼 없고 휴대폰도 집어넣고 몸 하나 달랑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일. 그러나 나가고 싶었다. 이 요양원의 벽, 정해진 시간표. 누군가의 눈치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하루를 원했다. 어쩌면 그 반지보다 더 간절했던 것. 나는 간단히 짐을 챙겼다. 손수건 하나, 작은 노트, 상구의 편지, 그리고 반지. 그건 가방 안 깊숙이 숨겼다. 출입 명부에는 외부 진료라고 적고 요양원 뒷문으로 나왔다. 내 인생의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탈출이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무작정 가장 먼 곳으로 가는 노선을 골랐다. 그곳은 강릉. 나는 강릉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젊었을 때 몇 번 스쳐 지나간 바다 도시. 그저 멀다는 이유 하나로 목적지를 정했다. 버스에 올라타니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요양원 복장 그대로, 간단한 슬리퍼, 바람막이 하나 걸친 노인. 혼자세요? 기사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혼자야. 여행 중이야. 어디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 말이 어쩐지 시원하게 들렸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나는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다. 차창 밖 풍경은 변함없이 흘러갔다. 고속도로, 논밭, 굽이진 산길, 그리고 드문드문 지나가는 이름 모를 간이역들. 내 옆자리에 앉은 여인은 60대로 보였다. 단정한 머리에 가벼운 스카프를 두른 모습. 우리는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영자. 손주 돌보러 가는 길이라 했다. 요즘은 혼자 여행 다니는 어르신이 드문데요. 대단하세요. 나는 머쓱하게 웃었다. 대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나는 지금 무전여행 중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바다로 갔다. 파도 소리를 들은 지가 언제였을까? 발끝으로 전해지는 모래에 감촉,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뜨거운 햇살, 짭조름한 냄새. 그 감각이 눈물나게 낯설고 반가웠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나의 일부가 모래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영자는 내게 아침밥을 함께 먹자고 했다. 근처에 싸고 맛있는 식당이 있다며.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식사였다. 그녀는 반찬 하나를 내 접시로 밀어주었고 나는 식사 후 젓가락을 모아 정리해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말했다. 혹시 가끔 편지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낯선 바닷가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여인숙에 묵었다. 반값이 모자랐지만 주인에게 말했다. 무릎 마사지 해드릴까요? 간호사였거든요. 오래 했습니다. 그 말에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여긴 그런 게 통하네. 그래요? 선생님. 나는 정성껏 손을 썼다. 한때 내 손은 생명을 돌보던 손이었다. 지금은 낡고 주름졌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따뜻해졌는지도 모르겠다. 밤이 깊었다. 나는 얇은 이불을 덮고 상구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상구야, 너 참 희한한 부탁을 했구나. 근데 말이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괜찮다 살고 있는 느낌이 나거든. 그거면 됐지 않겠니? 강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다. 노트 한 귀퉁이에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병자, 충남 논산, 병자. 내 여동생이었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집을 떠났고 그 후로 병자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어릴 적엔 붙어 다니던 남매였다. 나는 병자를 업고 다녔고 병자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시장을 함께 돌았다. 달고나 사 먹으려 돈을 훔쳤다가 들켜서 같이 혼난 날도 있었다. 그때 병자는 내 손을 꼭 쥐고 울면서 말했다. 오빠가 훔친 거 아니라고. 내가 말할게. 그 말이 왜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기울고 나는 도시로 떠났고 병자는 시골에 남았다. 그때 우리는 싸우지도 화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멀어졌다. 나는 종종 그녀의 안부를 들었다. 결혼을 했고 남편은 일찍 죽었고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런 나에게 상구가 던진 미션은 평생 못한 말을 전하라. 처음엔 그 말이 참 무서웠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충남행 시외버스에 올랐다. 몸은 무겁고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다. 마치 옛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나는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도착한 동네는 작고 조용했다. 버스 정류장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논과 밭 사이로 비닐하우스 몇 채가 보였다. 한적한 시골, 그래도 기억 속 풍경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주소에 적힌 집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다시 가방을 메고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 문이 열리고 흰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가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녀는 병자였다. 병자야. 나야 병순이. 그녀의 눈이 커졌다. 숨을 들이쉬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리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짧은 침묵.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미안하다. 그땐 연락도 못하고 그냥 떠나서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 병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다. 그 품은 작고 가늘었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 품에서 오래도록 꼼짝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그녀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살며시 물었다. 이제 와서. 왜 왔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누가 그러더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늦기 전에 전하라고. 그래서 왔어. 너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병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가 먼저 와줘서 다행이야.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는 마당에 피어있는 국화를 바라보며 엄마가 좋아하던 꽃. 기억나? 하고 물었다. 나는 울컥했다. 그제야 정말로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오래
미뤄둔 말을 드디어 전했다. 그리고 속삭였다. 상구야, 너 아니었으면 이 말 평생 못했을 거다. 정말 고맙다. 이 미친 영감아. 내 무덤은 내가 고른다. 상구의 노트. 네 번째 항목을 읽는 순간 나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죽은 사람이 무덤을 고르겠다니. 이건 정말 죽기 전에야 가능한 부탁이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무덤 자리를 고르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라고. 나는 젊은 시절 병자와 함께 다녀온 적 있던 충청도의 작은 산골 마을을 떠올렸다. 그곳은 한적하고 바람 좋고 밤이면 별이 쏟아지던 곳이었다. 그곳에 가서 한번 누워보기로 했다. 무덤을 보러 간다고? 병자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자리 하나만 미리 봐두려고. 살아있으면서 무덤을 고르는 사람이 어딨어? 있어. 너 앞에 나는 중고 마트에서 작은 접이식 삽 하나를 샀다. 등산 배낭엔 물통, 손수건, 간식, 그리고 상구의 노트를 챙겼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그 마을은 기억 속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는 줄었고 사람은 적었지만 하늘과 바람은 여전히 맑았다. 나는 작은 언덕을 올랐다. 옛 묘지 자리 근처 가만히 햇볕이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멈췄다. 나무짚은 조용히 흔들렸고 새 한 마리가 지저귀다 말다 했다. 나는 풀을 정리하고 조심스레 땅을 살짝 파봤다.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볼까봐 대충 걷어내고 그 위에 가만히 누웠다. 눈을 감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묘하게 안정된 기분을 느꼈다. 죽음을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걸까? 내 머릿속엔 그동안의 장면들이 하나씩 흘러갔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날, 첫 월급 타서 어머니께 드리던 순간, 병자가 내 손을 꼭 잡고 울던 날, 그리고 상구가 야야, 국 짜다며 웃던 아침들. 나는 중얼거렸다. 좋다, 여기. 이 다음 날, 마을을 떠나기 전 나는 주민센터를 찾았다. 무덤 자리 같은 거 생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직원이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보통 가족들이 대신 오시는데요. 나는 혼자야. 그냥 살아있을 때 내 자리는 내가 보고 싶었어. 직접 고르신다고요? 응, 이왕 가는 길 내가 고른 대로 가면 좋잖아.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참 드뭅니다. 하지만 정말 멋지네요. 요즘은 생전 준비하시는 어르신이 귀해요. 나는 살짝 웃었다. 멋진진 모르겠고 그냥 내 몫은 내가 하자는 거지. 뭐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는 논과 산, 그리고 방금 내가 누워 있었던 그 언덕이 어렴풋하게 흘러갔다. 좌석 옆에 놓인 가방 안에는 상구의 노트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마지막 항목을 다시 읽었다. 다섯째,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훔쳐와.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상구야. 내가 시킨 이 이상한 도둑질. 근데 말이지. 도둑질을 하려다 보니 진짜 내 인생을 찾게 되는 기분이 들어. 그때 창밖으로 노을이 졌다. 마치 지금까지의 하루, 지금까지의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빛 같았다. 버스 안 상구의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나는 오래 생각했다. 내 인생을 다시 훔쳐와. 그 말은 처음엔 참 막막했다. 나는 이미 늙었고 이제 남은 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상구는 나에게 살아보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진짜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산 너머로 천천히 번져나가고 논 위로는 희미한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요양원에 돌아온 첫날, 나는 내 방에 붙은 낡은 벽지를 천천히 뜯기 시작했다. 직원이 놀라 물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좀 바꿔보려는 거야. 나는 벽에 작은 꽃무늬 벽지를 붙였고 책상 위에는 화분 하나를 놓았다. 화분엔 국화꽃을 심었다. 그 꽃은 병자의 마당에도 피어 있었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상구의 노트를 침대맡에 두고 잠이 들었다. 마치 옛날 친구의 숨결이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나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날 먹은 반찬, 꿈에 본 어머니,
그리고 상구 생각. 가끔은 간호사에게 농담도 건넸다. 야야, 쿡 짜다. 그 말 한마디에 젊은 간호사도 피식 웃었다. 며칠 뒤 병자가 도시락을 들고 요양원에 왔다. 오빠.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어. 나도 무언가 훔쳐오고 싶더라. 우리는 함께 바깥 정원을 걸었다. 해가 길어지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녀가 말했다. 인생은 참 이상해 살아보면 다시 살아보고 싶어지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결론 같았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무렵 요양원엔 새로운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봐요. 우리 국이 짭니다. 그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고 곧이어 피식 웃었다. 그 작은 웃음 하나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상구야. 너한테 배운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연다. 내가 남긴 미션, 내가 끝까지 해냈어. 반지 훔치고 여행 떠나고 동생 만나고 무덤 골랐고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훔쳐왔어. 나는 이병순이다. 84세. 그리고 인생 도둑 살아야 할 이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안다. 사람이 늙는 건 몸이 아니라 꿈을 포기할 때부터라는 말이 있지. 그 말 이제는 믿게 된다. 내 삶은 평범했고 때로는 무기력했고 무수히 많은 날들을 그냥 흘려보냈지만 그 마지막 몇 날은 눈이 부시도록 선명했다.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